다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수경 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 보강 있는 건 다음 주 보강하고 그다음 시간 보고 이렇게 식을 하려고 해요. 보건료 내가 카톡으로 올려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다 올라가는. 아니 저희 그 다음 주 보강이 다른 수업도 있어요. 그렇구나. 보강 좀 많지. 다음 주에 보강이라.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볼게요. 이제 작물 발달에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엠파워먼트 이제 6장에서 뒷부분 6-8 내용 중에서 따로 떼왔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작물의 생장점을 보고 생식하고 영양 판단을 보고 조절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력이 상부줄기가 가늘면은 온도를 낮추고 수위로 반대로 이제 두꺼워지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온도를 높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했었고 평균적으로 균형적인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균형적이 못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 뜻이 평균적으로 균형적인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균형적이 못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두꺼워진 다음에 가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가늘어진 다음에 두껍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균형적이 못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광량에 따라서 온도를 우리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력이 약하면은 온도를 낮추거나 과일을 제거하거나 세력이 강하면은 우리가 뭐요? 온도를 높이거나 잎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광량에 따라 어떻게 미리 사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합성은 광량에 필요하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그래서 광량이 높아도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은 광량이 필요한데 모든 조건을 축적시킬 때 그렇지만 광량이 많아도 온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굉장히 건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광합성 못할 수가 있겠죠. 생육과 동화량 요구는 주로 평균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 비례한다? 최고 온도예요? 평균 온도예요? 평균 온도에 비례하죠. 평균 온도에 비례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평균 온도가 높으면은 빨리 성장하고 평균 온도가 낮으면은 천천히 성장하죠. 제가 몇 번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요. 올해 이제 9월달, 10월 특히 이제 9월달에 토마토나 오이가 생육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거 뭐라고 했어요? 9월 평균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약 4.5도가 높았다. 4.5도면은 1도에 우리가 8% 정도의 그 호흡량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4.5도라고 하면은 거의 40%의 호흡량이 증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그리고 성장 속도는 빠른데 광합성을 호흡량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가늘어지고 식물체가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지금 뭐 시장 들어보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서 방울토마토가 그 킬로그램당 경매가가 11,000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소비자가로 치면은 15,000원에서 20,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것들이 너무 비싸갖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바로 우리가 평균 온도에 비례했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지금 어때요? 지나치게 높았던 거죠. 9월달에. 광량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돼야 돼서 광량은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공화산물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식물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생산량은 광과 온도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광과 온도가 중요하고 그다음 뭐예요? CO2 습도죠. 그래서 순서가 이거예요. 광과 온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습도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그대로 맞추게 되죠. 그래서 광과 온도가 안 맞으면은 이산화탄소와 습도를 맞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밑에 그림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미리 우리가 제어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제어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제어법이냐면은 아주 쉽게 하는 거죠. 어제 광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평균 온도를 맞춘 방법이 있어요. 어떠냐? 어제 광량 누적 광량이 1800줄이야. 그러면은 평균 온도를 20도로 맞춰야지. 오늘 어제 광량이 1600줄이야. 오늘은 19도로 맞춰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컴퓨터가 성능이 좋다고 하면은 한 12시 1시까지의 광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후 잔량을 대충 예측을 하고 오전 광량이 높았으면 온도를 주가 온도를 높게 가져가서 평균을 높여버리고요. 오전 광이 낮았다고 하면 평균을 낮춰서 예측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하루치로 한다? 아니죠. 며칠치로 해요? 상일치, 일주일치, 평균치로 갖고 우리가 제어한다. 그럼 우리가 최대의 생산과 품질을 위해서는 이제 엠파워먼트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광화 농업이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강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광량에 따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 결과로 기후 변화와 병해충에 잘 대응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근권 생물환경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작물을 내가 잘 키우면 광량과 온도의 비례를 맞춰서 잘 키운다고 하면은 아주 고온이라든가 저온을 받아도 식물체가 버티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했어요?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작물을 키운다는 거는 설비비가 많이 들고 에너지 비용도 커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작물을 강하게 키워서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것들. 그러니까 환경을 통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통제할 때까지 통제를 하되, 그러니까 경제성 있게 통제를 하되 뭐 한다? 나머지는 식물을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식으로 우리가 간다. 식물이 스스로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광합성 양분의 여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도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파라이트라는 건 광을 얘기하고 템퍼레처는 온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은 광이 많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량에 비해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때요?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생길 것이고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없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광기,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시기를 통과할 때는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식물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권의 생물 환경을 향상시키는 힘. 이건 뭐냐면은 식물이 광합성의 여분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양분을 토양으로 아니면 배지로 분배를 시작해요. 광합성 양분이 여분이 없으면은 지압으로 양분을 못 내보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식물체가 그러니까 토마토가 됐던 오이가 됐던 파프리카가 됐던 딸기가 됐던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성장하고 남는 영분의 여분이 생기게 되면은 지압으로 양분을 보내게 되고 그 양분들은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자기 기주를 보호하는 미생물들을 키우게 된다. 그러면은 토마토는 토마토에 이익되는 균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딸기는 딸기에 이익이 되는 균에게 양분을 공급하게 되면은 근권에 그 미생물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토마토와 오이를 보호해주는 미생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병원균들의 침투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양분의 여력이 있어야 된다. 양분의 여력이 없게 되면은 분배가 안 되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광량에 따라 일정 온도를 주는 뜻이 뭐예요? 바로 뭘 만들기 위해서다? 광합성 양분의 여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광기 때 뿌리가 아니라 과일을 잘라내라고 했잖아요. 꽃을 꺾으라고 했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그건? 광합성 양분의 여분을 만들기 위해서죠. 토마토는 그러니까 과일이나 꽃으로 양분을 보내지 않고 뿌리나 줄기에 광합성 양분의 여분을 만들므로써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것들이요. 환경이 불량한 뭐 한다? 과일을 제거하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온도를 낮추는 거는 성장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광합성 양분을 만드는 것이고 꽃과 과일을 제거하는 것은 꽃과 과일이 양분을 소모하지 않고 뿌리와 잎에 저장함으로써 환경을 극복시키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좋으면은 아주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충분해. 그러면 어때요? 굳이 과일을 제거하지 않고 온도를 제어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환경이 불량할수록 어떻게 한다? 보통 우리가 환경을 제어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습도가 낮은 온실이 온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은 온실보다. 커튼이 좋은 온실보다 더 뜨거워요. 그러면은 불량한 온실일수록 과일의 식가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3번을 볼게요. 여기는 이건 넘어가야겠다.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적정 온도가 18도씨에서 올라가면은 이거 뭐냐 1000줄마다 2도씩을 떠나러 가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광량이 많을수록 온 평균 온도를 높이라는 뭐 RTR 값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RTR은 뭐다? 레티오 템퍼러처 앤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온도와 광의 비율을 하고요. 우리는 그냥 RTR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광과 온도의 비율이 낮으면은 어떻게 돼요? 도장할 때고요. 광이 위고 온도가 아래쪽이거든요. 이 비율이 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RTR이 낮아지면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광량이 많아질수록 온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요. 광량이 없으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되게 이것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물에 어떻게 해요? 이 선에 가까이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회복력이 증가하는데 이걸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른 재배법들을 이용해서 이 선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 선은 뭐냐면은 이제 저 목적지 가는데 우리가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요.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직선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세력이 좋아요. 내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현장 학습을 나가고 현장 실습을 내년 2학기 때 나가거나 아니면 취향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농장에 가게 되면은 대략 세력이 두꺼워요. 그래갖고 컴퓨터 데이터를 꺼내 오거나 데이터가 없으면 보고서는 천재 온도보다 온도를 높이라고 했을 때 세력이 두꺼워지고 잎이 쓸데없이 커지고 대가 두꺼워진 것만큼 뭐요? 생산량이 떨어진 거죠. 반대로 평균은 그냥 원래 적정 온도보다 과일도 많고 온도가 높게 유지가 돼서 세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두껍게 만들려면 온도를 떨어뜨리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직진한 대각선으로 꼬불꼬불 가지 않고 바로 직진을 가는 거 원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죠. 어떤 데이터? 광과 온도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보게 되면요. 작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부하 조절이 중요한데요. 작물의 부하에 예상되는 거 뭘로 한다? 광량으로 하게 돼 있어요. 광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광량이 더함에 따라서 이 썸이죠. 광의 합에 따라서 식물체의 부하를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러면 동화작물의 요구량은 작물 부하, 그러니까 꽃과 과일의 개수 대 온도가 결정돼 있어요. 또 온도가 높을수록 더 적은 열매도 더 부하가 커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과일의 부하가 많더라도 실제로는 요구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일도 많고 온도가 높으면 어때요? 부하량이 굉장히 세지겠죠. 반대로 과일이 적고 온도가 높으면 부하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온기 때 과일의 개수를 줄이는 거 뭐예요? 바로 부하 곱하기 온도니까 여기서 부하를 줄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총 광합성 요구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요 온도가 낮잖아요. 일단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부하가 계속해서 세지고 있거든요. 뭐에 비해서? 최근 이제 데이터를 하나 제가 받아봤어요. 요새 이제 농장들 광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그러니까 경상북도 쪽은 한 900에서 800에서 1000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와 전라도는 900에서 800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100줄 정도 적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줄은 얼마냐? 1600줄 최소 요구하고 있다. 파라방,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1600, 1800줄이 필요한데 지금 절대 광량이 50%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광량이 부족하면 해야 될 게 온도를 낮추잖아요. 근데 온도를 더 못 낮춰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평균 온도를 봤더니 17도, 맑은 날은 18도, 흐린 날은 16도야. 낮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못 내리죠. 그럼 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과일의 개수.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제가 하는 게 큰 토마토는 2개만 수확하라고 그러고요. 오이 같은 경우는 한 마디에 하나씩 달고 한 마디 건너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잡고 하나 제거, 하나 잡고 하나 제거하고 오이는 토마토는 3개 중에 2개만 착화시키라고 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12개를 착화시키되 세력이 약해지면 화방을 중간중간에 제거하면 되더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광량이 낮은데 온도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 뭘 건드려요? 과일 개수를 건들고 있죠. 반면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름철엔 어때요? 온도도 못 건들고 과일 개수는 더 건들고 그래서 과일 개수밖에 건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한 RTR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식물의 부하제와 신뢰성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광과 온도의 비율을 계속해서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낮은 작물 부하에서의 RTR 값을 높일 수 있으며 환기를 억제시키고 높은 CO2와 습도, 높은 광합성.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RTR 값, 그러니까 과일의 개수를 떨어뜨리면은 현재 온도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환기를 억제시키고 높은 CO2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럼 높은 광합성을 그나마 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를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또 이거부터 볼게요. 계절에 따라 작물 부하를 계획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라서 광이 없으면 과일의 개수를 줄이고 온도가 높으면 과일의 개수를 줄이고 이렇게 되겠죠. 온도가 높으면 과일의 개수를 줄인다. 또 하나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도 과일의 개수를 줄인다가 되겠죠. 그럼 계절에 따라 작물 부하를 계획해야 된다. 계획하고 있죠.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토마토 같은 경우 2개당 하나, 화방당 2개, 오이는
한 개 척과 한 개 제거, 한 개 척과 하나 제거해서 교대로 척과시켜버리고요. 이 룰에 따라서 간단 말이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과일의 부하가 크지 않은 것이 광량의 변화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고 균형적이고 해발수량이 작은 작물이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과일의 부하가 크지 않으면은 우리가 광량의 변화에도 부하가 크게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쪽 그래프를 볼게요. 이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저기 노란색이 바로 광량이고요. 저 빨간색이 과일의 개수를 의미해요. 현재 갖고 있는 과일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유럽에서 하는 방식인데 유럽에서는 뭐에 따라 움직여요? 광량에 따라 과일의 개수가 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량이 많아지면은 광량이 많아짐에 따라 어떻게 돼요? 과일의 개수 증가하고 광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과일의 개수 줄어들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의 여름은 우리보다 덥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애들은 그러니까 북유럽,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 달에 정식이 들어가요. 1월 달에 정식이 들어가고 여기쯤 들어가서 언제부터 수확해요? 2월 말 3월 초부터 수확이 시작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개수가 쭉 늘어남에 따라서 6, 7월 되면 7, 8월 되면 어때요? 과일이 피크를 찍죠. 광이 제일 많으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가을 들어가면은 광량이 줄어들에 따라서 적신치고 과일의 개수가 줄어든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광량에 따라서 과일의 개수를 조절하다 보니까 북유럽,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독일의 생산량이 한국보다 많은 이유는 뭐다? 광량에 따라 과일의 개수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어때요? 광량이 많은 시기에 정식을 하고 광량이 없는 시간에 착과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과일의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광량에 역행하는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수직온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번 이제 시험 문제 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온도의 차례를 만든 요인이 뭐예요? 광, 인공조명, 히팅에 의해서 작물의 형태, 광과 온도의 분포에 영향을 주고 또 난방 파이프 위치에 따라서도 수직온도 편차를 만들 수가 있고요. LED, FTS, 인터라이팅 그래서 보관 등에 의해서도 온도 편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산란광은 어떤 역할을 한다? 하부까지 그러니까 아랫부분까지 온도를 공급시켜주죠. 그러니까 산란광을 쓰게 되면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 편차가 줄어든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편차가 줄어든다. 위아래 온도 편차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의 CO2와 광의 모니터링 얘기할 때 보면은 광량에 따라 CO2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문제 냈어요. 광량에 따라 CO2의 농도를 조절한다. 맞죠? 그다음에 CO2 흡수는 기공의 열림에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CO2의 열과 기공이 많이 열릴수록 CO2 흡수가 잘 돼요. 근데 기공이 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습도가 높아야 되겠죠. 습도를 높다는 얘기는 뭐냐? 식물체의 수분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공을 닫아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CO2 흡수가 안 되게 되겠죠. 식물체의 수분 균형이 활발하게 잘 맞아질 때 기공을 활짝 열린다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습도에 높은 공간을 피해야 되고 바로 공기 유동과 CO2 관계에서 기공의 정도는 바로 VPD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VPD가 높으면은 기공이 닫힌 거고요. VPD가 낮으면은 우리가 기공이 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작물 부하는 우리가 이제 RTR과 수직 온도에 조절되고요. 모든 작물 부하는 우리가 광과 온도의 비율, 그다음에 수직 온도, 그러니까 식물체 생장점과 아래쪽의 온도 편차에 의해서 우리 조절됩니다. 그다음 두 요인은 생장부와 생육의 하부의 과일 수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RTR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과일이 빨리 익을 거고요. 수직 온도 편차, 그러니까 아래 온도가 높을수록 과일이 빨리 익겠죠. 작물 관리 및 또한 작물 부하에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 수확 빈도, 측지 활용, 측지 제거, 측지의 크기, 적과 하방 제거 등 어린잎 제거 등 제식 밀도 등이 바로 동화 밸런스와의 균형이 우리인데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수확과 작업 시도와 빈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과일을 빨리 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에 수확을 하게 되면 균형이 잘 맞아지겠죠. 탄력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과일을 빨리 딴다는 얘기는 작물의 부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식물체가 예를 들어서 식물체가 안 좋을 때 수확을 빨리빨리 제거하게 되면은 온도를 높여서 빨리빨리 제거하게 되면은 작물이 부하가 덜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과 작업의 시기의 빈도는 착과 등 균일화된 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작업의 속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작업이 밀리면 안 된다.
작업이 밀림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버려요. 그래서 작업에 대한 투자가 바로 작물의 균형을 증가시키고 인건비가 유용하다. 이게 뭐냐면은 작물을 우리가 작업에 대한 작업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밀린다고 하면은 바로 작물의 균형, 그러니까 잎과 과일의 균형이라든가 광과 잎과 과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바로 작물의 균형이 엉터러짐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작업을 내가 안 했어요. 그 작업은 영원히 안 하나요? 언젠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때? 어차피 인건비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작업이 밀리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식물의 자연적인 생육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식물의 균형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GP의 원칙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생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억지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체들이 자연적으로 잘 생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바로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 바로 균형에 맞춰 균형에 맞춰 우리가 재배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작물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요, 작물의 형태에 대한 비료 활용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작물의 모양에 따라 빛을 얼마큼 활용할지가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식과 영양의 관점에서 표현하게 되는데 주로 과체류에서 생산되는 것은 바로 생식 생장을 요구하고 있다. 과체류는 과일을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과 과일이 중요한 생식 생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B2가 속표에서는 오픈의 형태가 우리가 오픈 구조를 선호하죠. 열린 구조라고 하는 것들. 열린 구조는 뭐예요? 과일이 햇빛에 노출된 구조를 얘기하는데 바로 작은 잎은 합으로 식물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많은 광을 가게 되고요. 광은 또 과일의 온도를 증가시켜 신구 활동을 축주시키고요. 그다음 숙기가 빨라지고 낮은 과일 부하와 함께 과정이 무거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빨리 익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식물체의 부하가 떨어지게 낮아지게 되죠. 과일이 많이 달린 것보다 과일을 빨리빨리 수확해서 과일을 없애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세포의 형태에서 보게 되면 시험 문제 냈어요. 세포의 신장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다. 그 다음에 상투압이라는 게 있죠. 바로 당과 칼륨의 농도인데요. 그러니까 상투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금물이 있어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배추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요? 소금으로 빠르죠. 그 뭐냐면은 당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이 많아요. 내가 물속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상투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뿌리에 당이 높겠죠. 뿌리에 칼륨이 높겠죠. 그러면은 내가 식물체 내 당과 칼륨이 많은 것들은 바로 외부에서 물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이걸 바로 상투압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바로 세포가 커지며 이게 상투압에 의해서 세포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식물의 세포는 토마토 과체류의 세포는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약 95% 정도가 물이죠. 그러니까 물로 큰단 말이에요. 물이에요. 주로 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거의 물이에요. 70%가 물인가요? 여기가? 사람도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도 칼륨이 중요하고요. 근권의 압력인데 그다음에 근압이라고 하죠. 근압이 있으면은 근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세포가 커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활력이 높게 되면 어떨까요? 활력적인 뿌리는 식물 전체에 펌핑을 할 수 있으며 어린 탄성인 세포가 늘어난다. 뿌리 압력의 세포 신장은 증산이 낮을 때만 가능하며 뿌리 근압은 온도 유지 등에 달라진다. 그래서 뿌리의 근압이 높을 때 세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세포의 성장은 바로 근압가보다 바로 상투압에 의해서 성장한다. 이거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작은 잎을 가진 생식장은 낮은 습도, 높은 환경에 숙제돼서 습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잎이 작은 잎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습도가 낮아야 되고 높은 광해야 되고 높은 환경을 통해서 촉진된다. 이는 낮은 수분의 가용성에 의해 세포의 시장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작은 잎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포가 작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낮은 수분의 가용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분을 적게 빨아옴으로써 세포의 시장이 감소된다. CO2가 낮고 기공이 부분도 닫힘으로써 비설률이 낮다. 작물의 상부가 차가우며 풍부한 빛에도 성장이 느려지게 된다. 그래서 작은 잎을 생장 그렇고요. 잎으로부터 과일 꽃봉오리로 종화산물의 이동은 온도에 달려있는데요. 초저녁의 온도를 이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빠른 온도 하강은 과일의 질량이 높아서 다른 싱크보다 온도가 높아서 과일 이동이 많다는 가정하다. 예를 들게요.
온도의 하강이 초저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잎과 줄기보다 과일이 물이 많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천천히 떨어짐으로써 과일로 양분의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잎에서 당을 수송한 것은 온도가 관련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며 여본이 낮아지면 당의 수도 낮아진다. 그래서 복사 냉각에서 잎의 온도가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잎에서 양분이 갖춰짐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을 볼 수가 있다? 잎이 뒤틀리고 잎에서 작은 잎이 또 나오는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그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빨리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양분의 이동을 과일로 양분의 이동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요 초저녁 온도가 10배로 당을 더 준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때도 뭐냐면요 과거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초저녁의 온도를 우리가 쿨다운이라고 했어요. 쿨다운의 온도를 뚝 떨어뜨렸다가 살짝 올리게 되면은 과일로의 양분을 더 빨리 전달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데요. 낮은 온도, 아쿠아포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 공급을 이제 이동하는 것들을 이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데, 아쿠아포린이라는 건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 안으로 이제 물질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은 바로 아쿠아포린이 경화가 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았을 때 바로 낮은 온도는 뭘까? 바로 증산근학 특히 아쿠아포린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양분의 이동을 저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통 이제 식물의 형태는 동화산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배의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광량이 많을 때 높은 낮의 온도가 밤의 온도는 잎과 모든 당이 과일이랑 꽃으로 이동하게 되고 잎과 당이 적어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과일과 꽃봉오리의 당이 많아지면 과일과 꽃봉오리 커지면 맛이 좋아지고 절화의 수명이 길어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이 많을 때 높은 낮과 밤의 온도는 식물치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작물로부터 열 방충을 받으면 증산이 많아지며 근압이 감소하여 세포 이착을 감소시킨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물 생장과 뿌리 발달은 우리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무리용 빠른 생장으로 해서는 잘 발달된 뿌리가 필요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세포는 물로 커지니까. 뿌리 발달과 유지를 위해서는 동화산물이 필요하다. 뿌리 발달과 유지,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가 만들려면 광합성 양분이 필요하고 이 광합성 양분이 뿌리까지 도달해야지만 우리가 충분한 뿌리 발달을 유지시키고 있다. 동화산물 부족 발란 시, 그러니까 동화산물이 부족 시에는요 가장 먼저 뿌리에 나타나는데 죽거나 썩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 스트레스가 오겠죠. 왜 동화발란스가 동화산물이 부족하면은 뿌리에서 먼저 나타날까요? 뿌리가 동화산물 광합성 양분을 이용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거리가 제일 멀기 때문에. 왜냐면 잎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잎에서 뿌리까지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산물의 과잉 시 가장 혜택이 된다. 먼저 혜택이 된다. 뭐냐면 많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과잉의 근압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또 동화산물이 세력이 너무 세지 않아요? 그럴 때는 뿌리의 발달이 굉장히 촉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균일한 생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뿌리에 동화산물이 공급돼야 된다. 왜냐면은 뿌리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려면 동화산물이 뿌리로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바로 RTR이라는 거죠. 동화 소비의 균형,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요. 싱크 사이즈, 그러니까 과일이죠. 과일과 싱크 사이즈가 뿌리에 영향을 주기적으로 수확과 적합한 뿌리 관리가 중요하다. 뭐냐면은 싱크 사이즈가 그러니까 뿌리 말고 열매와 꽃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뿌리 쪽으로 양분이 못 가니까 과일과 꽃의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뿌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요. 동화산물이 뿌리까지 어떻게 가야 된다? 바로 과일과 꽃의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뿌리까지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겠더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작물에서는 비료 조성에도 유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작물의 생육도는 양분의 흡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양분의 흡수가 좋아야 작물의 생육도가 빨라지겠죠. 강한 생장에는 질소가 흡수되고, 그러니까 강한 영양 생장에는 질소 흡수가 증가되고 pH가 상승하며 pH가 상승하거든요. 강하게 잎과 줄기가 강하게 퍼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pH는 올라가요. 그러면은 양분 침점이 일부 양분이 흡수가 감소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철변픽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pH가 상승할 때죠. 공급 사이트의 pH가 아니라 식물체가 토마토가 오이가 파프리카가 영양 생장이 강할 때 pH가 근권 pH가 올라감으로써 바로 철의 흡수가 저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일 또는 꽃분을 자랄 때는 뭐냐? 과일이나 꽃분을 자랄 때는 꽃이 필 때는 뭐가 흡수가 증가한다? 바로 포타슘, 그러니까 칼리의 흡수가 증가된다. 칼리의 흡수가 증가되면 pH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게 되고 pH가 5.5, 그러니까 중탄산이 부족해서 중탄산이 많으면은 흔히 말해서 포타슘이나 칼슘의 흡수가 증가돼도 pH가 안 떨어지는데 포타슘이 중탄산이 부족한 물에서는요 칼슘과 포타슘의 흡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바로 근권의 pH가 떨어진 효과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pH가 임계점, 그러니까 한계치 이하로 떨어지면은 뿌리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뿌리가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권에서 얘기할 때 이거 시험 문제 냈어요. 그 다음에 온도는 식물체의 온도는요. 그 다음에 근권의 큰 변화 방지가 균형적인 생육이 시작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생장과 모든 양분 지속적인 흡수가 된다. 그래서 근권에 큰 변화가 없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행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TR과 작물부가 이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RTR, 그러니까 광과 온도의 비례화. 그 다음에 작물 부화. 뭐예요? 작물 부화가 과일의 개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뿌리 발달에 근권이 도움이 된다. 그 도화가 된다는 거죠. RTR가 뭘까요? 그러면은 광이 많으면은 온도를 높인다. 광이 없으면 온도를 낮춘다죠. 근데 광이 없는데 온도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 발달이 저해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과일의 개수를 증가시켜버리면 뿌리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상부가 좋은 작물은 근권의 흡인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안전된 20pH 및 영양분을 보장한다. 뭐냐면은 생식과 영양의 규정을 맞춘 작물들은 근권의 pH가 심하게 변동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 생식으로 가면은 pH가 내려갈 것이고요. 극단적 영양으로 가면 pH가 근권 pH가 올라갈 확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뜻은 뭐냐? 우리가 극단적 지상부의 안정적인 작물 관리는 바로 근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다음 근권의 온도는 그 양분 흡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겠죠. 그다음에 요거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지금 토양과 수경 재배에서 이제 pH에서의 흡수 정도인데요. 보면은 pH가 5.0에서 6.0을 보게 되면은 나트륨도 흡수가 잘 되고, 질산태도 잘 흡수가 잘 되고, 포타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인산도 잘 되고, 칼슘도 비교적 잘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그네슘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되는 편이고, 철도 잘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부터 7.0까지를 우리가 안정권으로 보고 5.5 이상부터 6.0까지를 우리가 최적으로 보는데 보시다시피 pH에 따라서 양분의 흡수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pH는 곧 양분의 흡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볼게요. 이거는 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에서 근권의 온도와 생산 풀질이 규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양분의 흡수가 변하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도에서 25도까지는 양분의 흡수가 최고로 올라가죠. 근데 25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양분의 흡수가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근권 같이 온도는 바로 양분의 흡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시험 문제 냈어요. 온도는 양분의 흡수에 영향을 준다고 말돼 있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작물의 건강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관행적으로는요, 병등용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과거엔 식물 보호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건강을 예방의 관점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쪽을 더 놓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저항성 품종이에요. 내가 TYL19의 저항성인 토마토 품종을 심었어요.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병원균이 너무 많으면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되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약해지면 걸려요. 약광기 때 이런 데는 걸리고요. 광이 좋고 이럴 때는 바이러스에 잘 안 걸려요. 뭐냐면은 식물체가 건강하다고 하면 병이 잘 안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식물체가 건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내가 온실내 습도를 떨어뜨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장은 괜찮고 어떤 종은 곰팡이병이 되게 심해요. 그건 뭐의 차이느냐? 바로 식물의 건강성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이것들요. 그 잿빛 곰팡이 같은 많은 병들은 노포습도 관련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 또 작물이 약해지는 것은 작물의 활력과 관련이 있다. 뭐냐면은 바로 증상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식물의 활력이라 증상을 얘기하거든. 증상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약은 이제 화학적 방제로 하는데 고전적으로 우리가 바로 활력적 기호. 그래서 환경을 이제 환기를 시켜준다든가 뭐 식물체 체온을 높여준다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어를 했죠. 그 다음에 식물 보호제도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고전 처방으로 됐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용해요. 당연히 사용하죠. 그런데 이것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환경을 100%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새로운 방법은 뭐냐? 바로 나쁜 기후로 발생되는 병보다는 작물의 발란수가 그러한다는 상태에서 더 다른 조건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그래서 식물체가 증산을 잘 못한다던가 식물체가 광량이 부족한데 과일을 많이 내라서 생장점이 약해지고 뿌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병이 더 쉽게 오거든요. 만약에 습하더라도 뿌리가 굉장히 강건해요. 그리고 생장점도 좋아요. 이러면 병이 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환경을 우리가 100% 제한한다고 안 했죠. 100% 제한한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일단 우리가 높은 이제 셀룰로스 함량이 높은 셀룰로스 섬유함량이 높은 강한 세포가 형성되게 되면은 셀룰로즈는요 바로 이런 세포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곰팡이나 세균이나 벌레가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리 찔러대도 들어오지 못하겠죠. 근데 내가 보호막이 없으면은 쉽게 외부의 충격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셀룰로스는 뭐냐? 바로 탄화수소 분자의 긴 사슬, 그러니까 이건 광합성 양분이 광합성 양분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셀룰로즈라는 거죠. 그러면은 광합성 양분이 여분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셀룰로즈의 함량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셀룰로즈의 함량이 감소됨으로써 곰팡이병에 취약해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동화산물은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물질이 있고 자스모이라는 애시드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피톤치드라는 얘기 들어봤죠. 바로 이런 물질이 나와요. 그럼 식물들은 왜 그런 물질을 왜 내보낼까요? 피톤치드 이런 물질을 사람 즐거우라고 내놓을까요? 자스민 향 있죠. 그것도 왜 낼까요? 그것을 사람 좋으라고 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벌레로부터 곰팡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 물질은 그러면은 내가 광합성을 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럼 만들 수가 있어요? 없겠죠. 바로 광합성 양분이 여분이 있을 때만이 이걸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곤충과 곰팡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작용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식물은 곰팡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벌레로부터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놓는데 예를 들어 세포벽을 두껍게 만든다. 셀룰로즈 함량을 크게 만들어. 그런 얘기 뭐예요?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고 있죠. 두껍다는 얘기는 곰팡이균이 나한테 침투할 수가 없다. 곰팡이에 침투하려면 어떻게 돼요? 효소를 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셀룰로즈가 두껍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효소를 내도 더 많은 효소를 내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발생이 돼도 대규모 발생은 되지 않는다. 일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충분한 동화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작물 내 올바른 위치로의 운반도 필요하다. 그래서 식물이 우리가 광합성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복사 냉각 효과에 의해서 생장점에 그대로 광합성 양분이 모여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를 양분이 못 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위치, 그러니까 뿌리로도 보내야 되고 생장적으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곳에 양분을 보냄으로써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분이 생기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 여러 가지 자기 방어 물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동화산물은 근권에 어떻게 돼요? 미생물로 먹이로도 필요하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마토 뿌리 주변에 누가 산다? 토마토를 보호하는, 토마토와 공생관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생물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충분히 외부로 물질을 내보내야 된다는데,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식물체가 100을 양분 흡수하잖아요. 광합성 양분을 만들잖아요. 이 중에 무려 어떤 경우에는 20-30%를 갖다가 내가 사용하지 않고 뿌리로 내보낸대요. 바깥으로. 어떤 식물들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 주변에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를 같이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득실득실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시드름병이나 청고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래 정착하고 있는 균에 의해서 죽여버리겠죠, 이들이요. 그리고 밀도도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산물의 근권에, 그러니까 동화산물이 근권에 충분히 미생물로 공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나의 아군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칼슘은 셀룰로즈 섬유상의 팩트를 합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셀룰로즈를 만들 때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칼슘이라는 물질이 세포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벽을 만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끊임없는 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동화산물이 부족해진 밸런스 작물은 곰팡이병에 덜 민감하고 해충의 공격에 더 저항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다, 수리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광합성 양분이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벌레의 침공을 받기도 어렵고 세균이 침투를 잘 격퇴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식물에 상처가 나도 빨리 회복시켜 아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많이 먹으라고요? 고기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하죠. 왜요? 상처가 빨리 아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그냥 노출되어 있나요? 이게 시간 되면 이게 아물거든요. 그렇게 아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광합성 양분이 있어야 되고, 광합성 양분이 충분히 있으면은 곰팡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거들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이에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이제 흐린 날 이제 동화산물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동화산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루트TV만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뿌리 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뿌리 팁이라고 하는데 끄트머리 이렇게 있거든요. 양분의 흡수는 다 여기 일어나요. 그래서 흐린 날 동화산물이 부족하면은 이 루트팁을 못 만들어내요. 잘 못 만들어내요. 잘 못게 만들어내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적은 양의 루트팁은 낮은 수분 흡수, 그러니까 뿌리 약광기가 들어가서 만약에 뿌리가 광합성을 못 가게 되면은 뿌리의 개수, 루트팁의 개수가 적어지고, 맑은 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많은 오이가 생산되는데 작물체 수분 완충력이 감소되고 높은 광량에 맞춰 증산할 수 없으며 수분 스트레스 받게 된다. 그래서 뿌리가 작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쉽게 받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수확, 오이를 많이 수확했는데 이거는 뭐냐? 빠른 동화 균형이 오게 되고요.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고 근권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근권의 온도가 이제 가미돼서 군합이 상승하고 낮은 버퍼가 되고 어린 잎에 물방울 생긴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이에 예를 든 거예요. 오이는 바로 과일 자체가 버퍼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흐리고 날씨가 흐려서 뿌리가 적은 상태에서 물이 적게 들어가고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이 수확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이의 버퍼가, 그러니까 오이에 물을 저장한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수분 체내 수준 완충력이 낮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이가 없다는 얘기는 완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바로 과일이 물의 버퍼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의 버퍼 기능이 뭐예요? 잎에서 증산량이 모자랄 때 과일에 있는 물을 내준다고 했죠. 근데 버퍼 기능을 감소하게 되고 높은 방향에서 수분 증산을 할 수 없게 되면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많은 수확이 되고 빠른 동화 균형을 맞게 되고 뿌리 발달 촉진되고 근권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수확을 많이 했죠. 군합이 상승되고 낮은 버퍼가 되니까
많은 수확을 했기 때문에 버퍼가 없어요. 근데 뿌리 발달이 촉진돼 갖고 물을 막 땡겼는데 오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일액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액이 나오게 되면은 세포가 손상되고 그다음 꽃이 적게 되고 그러면은 마이코스피라라는 세균병이나 보트리스 같은 병에 감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회복력이 강하고 튼튼한 나무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흐린 날 동화산물이 부족해서 적은 양의 루트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과일get을 조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되죠.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과일을 척화시키고 과일을 척화시키게 되면 과일 내 온실, 그러니까 작물 내 수분 완충력이 보강되고 높은 광량에 맞춰 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수분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여기서 해야 될 게 앞단계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과일의 개수를 조정한 거죠. 이것들은 과일의 개수 조정해서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일이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오이를 많이 수확했어요. 그럼 빠른 동화 균형에서 회복이 돼요. 오이를 수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일이 없죠. 과일이 없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니까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고 근권의 온도가 거기다 이제 근권 온도까지 높아지면은 근압이 상승하게 되고 낮은 뭐 과일 없으니까 버퍼가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해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과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광량을 차광을 통해서 작물을 갖다가 차광을 해주면 돼요. 이런 일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방이 뭐 저희가 이제 이 주로 그러니까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이거 뭐예요? 과일을 한 번에 많이 수확했던 것들, 뿌리 발달이 안 좋았던 것들, 이거는 과일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가 발달된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만 쉬고 잠깐 쉴게요. 우리가 이제 작물의 회복 관련해서 방지반응 흐린 날 낮은 온도 및 낮은 부하를 유지했다면은 근권의 상태가 유효하다. 그래서 물소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균일한 작물 부하, 그러니까 낮은 수확을 해야 되나. 균일한 작물 부하라는 건 수확량을 좀 줄이게 되면은 맑은 날 광량에 비해서 높은 온도 유지 가능하고 뿌리 발달이 덜하게 되고 낮은 평합 유지 가능하고 야간 스프레이 사용하게 되면 열 손실을 방지하게 되고 작물 상부의 식산을 촉취해야 되고 근압빛 거테이션이 뭐냐면 이게 영어로 썼는데 일액이에요. 일액을 방지하게 되고 기존의 과잉 방법과 차이는 스크린을 열어서 작물 활력을 도모한다는 것. 기존의 과잉 방법은 스크린을 열어갖고 증산량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스크린을 닫아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광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습도가 낮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지금 쉬었다가